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고물상을 합니다. 벌써 20년째입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나?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저도 압니다. 고물상이 좋아서 시작한 사람은 없다는 걸. 그저 선택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 남은 건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린다는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프다는 표현도 배고프다는 표현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며 아내는 날마다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공장 일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고물줍기였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시간도 없다는 걸. 밤새 모은 고물을 고물상에 가져가면 많아야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10,000원이면 하루 약값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만 남기고 사장은 사라졌습니다.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물상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줍는 게 아니라 받는 쪽으로요.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포기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시장 뒷골목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싫어했지만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한 달만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희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트럭에 고물을 가득 실어 오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잴 때 조금씩 더 쳐줬습니다. 돈이 남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자랐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고물을 정리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종이는 종이끼리, 고철은 고철끼리. 아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아들에게는 편한 일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아들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냥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들의 인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 학교는 안 가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학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15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연애도 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고물상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아이는 행복하다.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물상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남자는 트럭을 둘러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일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 회사의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창고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고요? 네, 오래된 물건들이 좀 있어서요. 폐기 처리 맡기려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회사 청산 작업이라는 걸 언제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주면 사흘 남았습니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닿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 아이도 같이 일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벌어질 일을. 사흘 뒤 저는 트럭을 몰고 그 회사로 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회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건물 뒤편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확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안에는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철제 선반, 컴퓨터, 전화기. 한때는 누군가의 일터였을 물건들이 이제는 그냥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하나씩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건 트럭에 먼저 실었습니다. 가벼운 건 나중에. 1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창고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지난번 그 이사는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일 어떻게 되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작은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 돕습니다. 일요? 저렇게 앉아만 있는데요. 저 아이는 저렇게 일합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일을 계속했습니다. 화낼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창고는 거의 비었습니다. 트럭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마지막 짐만 싣고 가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걸 버리라고 했을까? 저는 다시 박스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처음 봤던 이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창고에서 박스 하나 못 보셨나요? 서류가 든 박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빼고 다 버려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분명히 했습니다. 전화로 다시 연락드렸을 텐데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전화는 없었습니다.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 박스만 다시 가져다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저녁 6시였습니다. 지금은 좀 늦었는데요.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거든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트럭은 이미 고물상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짐을 내리고 다시 박스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은 걸렸습니다. 정말 내일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왜 그 박스만 그렇게 급하게 찾는 걸까?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는 밤 7시였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사람들 뭔가 이상한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트럭으로 갔습니다. 오늘 실어온 짐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짐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박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출발하려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은 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라고 했어.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저는 멈췄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박스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봤습니다. 회사 회계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명의가 이상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개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왜 이 박스를 급하게 찾는지. 이 서류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다시 닫았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이거 경찰서에 가져가야 할 것 같아. 아내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이거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 하나? 아니면 일단 회사로 가서 박스를 돌려주고 올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스를 돌려주면 이 서류는 사라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경찰서 먼저 갔다가 회사로 가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정말 중요한 증거라면 누군가는 이걸 찾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못 주무셨어요? 당신도요. 저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6시에 고물상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물상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그 회사 차였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어제 봤던 이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약속 시간 안 지키셨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지금 가져다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사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지금 주시죠. 박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제 차에 실려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요. 저는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요? 응. 뭔가 이상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스가 좀 안쪽에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사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사장님. 네. 혹시 박스 안에 뭐 있는지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거워서 그냥 실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모르는 게 약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고물상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트럭 쪽으로 갔습니다. 박스 어디 있어? 제가 가져다 드린다니까요. 시끄러워. 어디 있냐고. 남자는 트럭 진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새끼. 남자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아. 남자와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그만해.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가게 들어와서. 이사가 저를 떼어냈습니다. 진정하세요, 사장님. 우리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사는 웃었습니다. 경찰이요? 좋아요. 불러보세요. 그럼 사장님이 먼저 설명해야 할 게 많을 텐데요. 남의 회사 서류 몰래 본 것도 그렇고.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CCTV 있는 거 모르셨어요? 어제 창고에서 박스 열어보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열어봤으니까요.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회사 기밀이에요.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셨으니 사장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계속 박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사는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맞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나머지 돈은 나중에 드리죠. 그렇게 두 사람은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경찰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안 했어.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스는 이미 저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허락 없이 받다는 이유로.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물상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고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무게를 재고 돈을 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고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들이 예전만큼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들은 원래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움츠러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들은 여전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넘어졌을 때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주 오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요새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들을 봤습니다. 저 아이도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물값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문 앞에서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다고.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물상 한쪽 구석에. 아내와 아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박스 안의 서류들. 그 서류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 허위 계약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넘겼습니다. 무서워서. 문제가 될까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고물상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낯선 차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저번에 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혹시 고물상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변호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변호사를 고물상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전에 모 회사 창고 정리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그때 서류가 든 박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 회사 직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자료를 다 없앴어요. 장부도 계약서도. 그래서 증거가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창고 정리할 때 중요한 서류가 있었다고요. 그 서류를 사장님이 보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회사 경비원입니다. 그날 CCTV 확인하다가 봤대요. 사장님이 박스를 여는 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박스는 회사 사람들이 다시 가져갔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혹시 그 서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하지만 말해야 하나? 제가 말하면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만약 제가 저 직원들 입장이라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맨 위에 회계 장부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얼마였죠? 저는 눈을 감고 떠올렸습니다. 12억 정도. 그리고 밑에 개인 명의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계좌 주인 이름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회사 이사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저를 부른 그 사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납품 계약서 같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회사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원래 회사 이름이고 하나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원래 회사 이름이랑. 변호사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걸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요. 저는 멈췄습니다. 법정이요? 네.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본 걸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법정에 나간다는 건 제 신상이 다 알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류를 허락 없이 본 거.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박스를 연 거예요.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버리라고 맡긴 물건인데 뭘 함부로 보냐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다른 걱정도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에도 말씀드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넘어진 아들. 손등에 멍. 웅크린 모습.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건가? 아니면 제대로 맞서 볼 건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큰 용기이십니다. 최선을 다해 사장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법정에 나가기로 했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법정이요? 왜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계속 찜찜할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면 저도 따를게요. 하지만 조심해요. 애 생각해서라도.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서류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억나는 숫자, 이름, 날짜. 모든 걸 적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이사가 만든 유령 회사. 거기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사장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법정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평소처럼 고물상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회사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을까?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은 평온했습니다.
손님들도 평소처럼 왔다 갔습니다. 아들도 점차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고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고물상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 회사 이사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되세요? 그냥저냥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뭐가요? 이사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물상이요. 매일 남의 쓰레기나 받으면서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고물상보다 훨씬 나은 곳. 월급도 괜찮고 아드님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좋은 제안인데 왜 거절하세요? 제 뜻입니다. 나가주시죠. 이사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이사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참, 재판 일주일 남았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선다는 걸. 이사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사람. 네, 회사 이사예요. 저들이 알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포기한다 해도 저들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야겠어.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겁주려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고물상 셔터를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문을 잠그고 또 잠갔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물상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셔터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큰 X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각도상 이쪽은 안 보였습니다. 범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또 연락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CCTV 확인해봐도 잡히지 않네요. 밤중에 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요. 일단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페인트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페인트 위에 다른 색을 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박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차 소리, 발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게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고물상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던지고 갔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물상 문 앞에 벽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 후회한다. 저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경찰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저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 그럼 어떡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갈 거야. 뭐라고요? 나 법정에 나갈 거야. 이렇게 겁먹고 살 수는 없어. 아내는 저를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애 생각해요. 애 생각하니까 더 나가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무서워하며 살게 할 수는 없어.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걸 보여줘야 해.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평소처럼 고물상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 다녀올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말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법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회사 측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도 있었습니다. 이사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지난달 그 회사 창고를 정리하셨죠? 네. 그때 서류가 든 박스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회계장부, 금액, 계좌번호, 계약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전문가도 아닌데 그 서류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째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숫자와 이름이었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이 본 서류가 정말 회사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 서류를 없애려 했으니까요. 정상적인 서류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이 재판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요? 저는 이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들에게. 제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의 아드님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말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걸. 정직하게 사는 게 옳다는 걸.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나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밀린 임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직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녀왔다. 아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나.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잘했지? 아들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더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무서웠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며칠 후 판결이 났습니다. 회사 측 패소. 이사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전화를 끊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물상 앞. 여전히 사람들이 고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 트럭으로 오는 사람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주 오시던 그 할머니. 사장님 소식 들었어요. 재판에서 이겼다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용기예요. 사장님이 용감했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사장님한테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고물상 근처 공원으로. 아들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가 뭘 배웠는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게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들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이겼다. 법정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싸워 이겼다. 그게 가장 큰 승리였다. 일기를 쓰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물상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물이 쌓인 공간, 낡은 저울, 녹슨 트럭.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배웠으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교훈을.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물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인터뷰요? 네. 사장님 이야기가 기사에 나갔거든요. 용기 있는 증언으로 부정을 밝혔다고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기자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촬영은 좀. 왜요? 제 얼굴이 나가면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목소리만 녹음하겠습니다. 얼굴은 안 나가게 할게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인터뷰는 짧았습니다. 왜 증언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드님이요? 네.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습니다. 무서웠고요. 그래도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별로 없는데요. 그냥. 저는 고물상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구석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만 말하고 싶네요. 고물상이요? 네. 사람들은 이 일을 낮게 봅니다. 쓰레기나 주워 먹고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제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가족을 지키니까요. 기자는 녹음을 끝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기자들이 떠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고물상 사장의 용기 있는 증언. 세상을 바꾼 작은 목소리.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댓글이 많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아드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저는 댓글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세상에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유명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별일이에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 아내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음 날 고물상에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구경만 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응원합니다. 한 사람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됐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래도 제 마음이에요. 힘드실 텐데.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재판 때 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밀린 임금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직원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네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새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으로. 다행이네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직원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예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고물상 한쪽 구석에, 낡고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 꽃이 있으니 공간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도 이쁘게 꾸밀 수 있네요. 그러게. 저는 고물상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는 지저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 자리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 일터였습니다. 다음 주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표창 드리고 싶은데요. 표창이요? 네, 올바른 시민상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분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요. 꼭 받아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받기로.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창식 날. 저는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양복이었지만 아내가 다림질을 해줬습니다. 아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시청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시면서도 정의를 위해 용기 낸 분, 시민의 귀감이 되신 분께 이 표창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손을 열심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거구나.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드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제 옆에 있어서. 사람들은 아들도 칭찬했습니다. 착하게 생겼네요. 아버지 닮았어요. 아들은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들에게 표창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우리 같이 받은 거야. 아빠 혼자 받은 게 아니야. 아들은 표창장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표창장을 고물상 벽에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보이는 곳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뭐가요? 당신 얼굴이요. 전보다 밝아졌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 얼굴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고물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도 늘었습니다. 사장님, 고물상이 소문났어요. 친절하고 정직하다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요. 그게 요즘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빴습니다. 서두르고 재촉하고. 하지만 저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학생들한테 강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연이요? 네, 진로 교육 시간인데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모시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경험담만 들려주시면 돼요.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강연 날.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물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물상요? 그게 뭐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물건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걸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학생들은 신기한 듯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재판 이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고물상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래도 계속하세요? 네.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제 힘으로 버니까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 저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왔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줬어. 우리 이야기. 아들은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봤어. 무섭지 않았냐고. 아빠가 뭐라고 했게?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해야 했다고.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아들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너 때문에 아빠가 용기 냈어. 아들은 말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아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시켜요. 오늘은 내가 쏠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축하하려고. 뭘요? 당신이 달라진 거. 전보다 행복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여서 더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이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도 자랐습니다. 어느새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물상 하고 싶어? 아니면 다른 일?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물상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고물상?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가 뭔데?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아들도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물상 앞, 낡은 간판, 오래된 셔터, 녹슨 저울,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 일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곳에 있다. 가족과 함께,
정직하게 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를 쓰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물상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무게를 재고 돈을 줬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점심때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일자리 구하는데요.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네, 배우고 싶어요. 고물상 일을.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힘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물상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들도 청년을 도왔습니다.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고물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고물상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저 사장님 대단한 분이야. 용기 있게 증언하셨잖아. 변하지 않은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고물상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여는데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그때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보람인지 몰랐습니다. 점심때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주 오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이거밖에 없네. 할아버지는 작은 박스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무게를 쟀습니다. 1,5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로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000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그냥 제 마음입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떠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주면 어떡해요? 남는 게 없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먹고 살 만하잖아. 저 할아버지는 더 힘드실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러니 뭐. 그래도 몸은 챙겨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돼줘서. 오후가 되자 청년이 왔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한 그 청년.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트럭 몰고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청년은 아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둘은 이제 팀이 됐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트럭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이 이렇게 잘하다니. 해질 무렵 트럭이 돌아왔습니다. 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모았네.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이 웃었습니다. 아들이 도와줬어요. 눈이 정말 밝더라고요. 아들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짐을 정리하고, 무게를 재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저는 고물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하지만 모든 게 추억이 됐습니다. 소중한 추억.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 놓았습니다. 밥 먹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청년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이 순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저는 물로 헹궜습니다. 둘이 호흡이 맞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 행복해. 너 덕분이야. 아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일 예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직 고물상. 제가 직접 쓴 간판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간판 아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 용기 내는 법, 가족을 지키는 법, 모든 걸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고물 같다. 버려진 것 같아도 다시 쓸 곳이 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 저처럼, 제 아들처럼, 이 고물상처럼 눈을 떴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이 더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제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정직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고물상 사장으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제 하루가.